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습니다. 구자홍 차장, 네. 오늘 확진자 수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81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는 1,237명을 기록했고요. 이 81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이 40명으로 이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리에서 해제된 분도 이 138명으로 증가했고요. 이제 격리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확진 우려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는 이 6명이 증가해서 총 18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설 교수님. 네. 해외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증가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약간 줄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유입 요인까지 해서 100명대에서 90명대로 좀 늘어났다가 또 80대로 왔다가 또 90대로 늘어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81명이 되었는데 네. 지금 해외 유입 요인이 약 40명이니까 국내에서 발생된 환자는 41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내 요인하고 해외 유입 요인이 거의 50대 50, 50% 정도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국내 확진자 수는 둔화 추세가 그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제 해외 유입 요인은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면 해외 유입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외 유입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적절히 잘 관리한다고 하면 현재의 둔화 추세가 유지되는 한에는 좀 이 둔화 추세가 안정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해외 유입이 40명, 해외 유입으로 생긴 이제 확진자 수가 40명이 늘었는데, 이제 앞서 리포스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법무부에서 추방 여부를 좀 이제 확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데 추방 뭐 가능한 내용인가요? 글쎄 뭐 가능하니까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확진이 이제 어떻게 됐냐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음성 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돌아다녔으면 뭐 그 이제 추방으로 쪽으로 기울 텐데 지금 현재로서 뭐 아직은 음성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부차장님. 네. 지금 군포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돌아다녀서 논란인 건데요. 네. 그 앱에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포 부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부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 격리를 철저히 지켰어야 추가 확진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외출도 하고 뭐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다닌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때문에 만약에 이 외출했을 때 밀접 접촉한 분들은 또 추가 확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이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부부는 이제 자가격리를 할 때에는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어디에 있다,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다, 열은 없다, 뭐 증상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외출을 하고 나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이 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 기관에서는 이 부부가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 확진이 되니까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좀 커졌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들께서는 철저하게 자가격리 지침을 좀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가격리 그 준수, 지침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설 교수님. 네. 이게 애당초에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자가격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는 건가요?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예. 가능한가요? 한 명이 한 명을 막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모두 다 기록하고 모두 다 뭐 레포트를 하고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자가격리되어 계신 분들 또는 의심 증상이 가진 분이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앱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도 있고 강제 조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당하시는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가격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금도 오늘부터 상향되는데요, 변호사님.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잘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군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질이라고 봐도 되죠. 어차피 자가격리 위반이니까. 죄질이 왜 안 좋냐면, 이게 단순히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다가 정말 사람에 따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다 돌아가면서. 보면은 동선을 보면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게 왜 갔을까 하는 어떤 움직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좀 어떤 위험한 좀 약간 기망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국을 좀 속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예방적 효과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다 처벌이 강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 우와 그거 하면 큰일 나네?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아마 벌금을 좀 높이려는 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예방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벌금이 아니라 속된 말로 구속,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감염병 예방에서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구치소도 부족하고 우리 거기서도 옮기지. 그러니 아마 이제 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이니까 그 위에서 이제 상향 조치를 하는 거고. 이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유학생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뭐 그 사람의 음성인지 아닌지 중요하겠지만 아마 법무부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 예방적 효과도 좀 많이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게 많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한국인들은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해서 왜 퍼지면 그 피해보는 사람 다 내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친지 다 내 주변 사람이니 정말 나랑 친밀한 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잘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외국인은요 속된 말로 남입니다. 나가면 다 본인과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내에서 확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부탁하는 그 당국의 조치에 지켜야 되는 요인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내국인들보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자꾸 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법무부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 예방적 효과, 이걸 아마 좀 더 생각할 여지도 좀 있는 거죠. 네.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잘 지키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거 보면은 자가격리 준수 위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입부터 이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내용을 다뤘는데요. 해열제를 먹고 통과를 한 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그럼 이런 경우에 저번 주에도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해열제 먹고 들어오면은 증상이 발열이 안 되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뚫리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지금 그 야당이나 일부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제 입국 금지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열제 먹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추가적으로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으니 한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 자체를 일시적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상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1339에 전화해서 먼저 상담을 하듯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또 외국에서 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어떤 그 자각 증상을 이 관계 당국에 얘기를 해서 선 조치를 했다라면 이런 이 사후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은 해열제를 먹고 열이 없다라는 이유로 귀국을 했고 귀국한 이후에 이 부산까지 이동한 뒤에 나중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조사 관계가 이 비행기 탄 사람까지 지금 계속 역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지금 가져온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방역 당국도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도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례가 한둘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유학생과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유학생이 미국 캔사스에서 들어와서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참 이해는 되긴 됩니다. 저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에서 이 학생이 확진이 되어서 미국 병원에 입원이 되었다고 하면 치료 비용까지 다 해서 아마 2억 원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유증상을 보인다. 유증상을 보이는데 한국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잘못하면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해열지를 복용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 비해서조차도. 그러니까 비행기를 일단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국에 와서 그 다음날 바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유증상을 보였던 것이 이미 코로나1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 비행기를 같이 탔던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 물론 가족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사선을 넘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올 때 혼자만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일부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국가 전체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일단 둔화 처소에 들어간 것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모든 분들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개인 사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학생이 어떤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 개인의 추측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정부에서 2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나올 때까지 더 늘리겠다. 언제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당국이 일단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선우가 좀 잘못됐어요. 정부 당국이 얘기한 선우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50명을 딱 못을 박았는데 50명을 못을 박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0명 내외가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감염 경로나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데 이것이 한 5% 이내로 줄어들면은 그나마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생활 방역 체계로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현재까지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 체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산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50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백 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 대구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것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감염이 가능하면은 적거나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말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해외 유입 요인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해외 유입이 되는 이분들이 확진자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을 얼마나 일으키나 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계속 환자가 많아지고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면서 국내에서 생기는 확진자 수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된다. 이러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여전히 그런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환자가 여전히 많아서 감내 가능한 수준 범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추적하고 그래서 방역 이 시스템 내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대로 지속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도 4월 1일 이후 입국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강제적 지금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부산에 가서 확진 판정을 한 분은 이제 지난달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요. 예. 4월 1일 이후부터 입국하는 분들은 지금 2주 동안 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한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어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이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처장님 그렇게 연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고위험군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때랑 조금 더 달라진 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대상은 이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의 성인 또는 당뇨병이나 이 신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 암 등을 앓고 있는 이 만성 질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분이 이 흡연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흡연의 경우에는 이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 국민들께서 흡연을 하고 계신데 왜 이분들도 고위험군으로 이 구분을 했느냐?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면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흡연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쉽게 이 감염될 수가 있다. 그러니 흡연자분들도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철저한 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 상당히 강력한 이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겠다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나 이런 불만부터 공무원들은 안 줘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하자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자부터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자는 주장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 동일하게 재난금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70%라는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은 적지만 월 소득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 우리들은 정부가 정한 고소득 거지다. 고소득 거지들은 뭐 정부가 정한 혜택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포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안 돼.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서 나가는 돈으로 다 월급이 지급되고 정말 그 필요한 그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무원만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4명, 5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지원 대책이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목소리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구차장님. 네. 일단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 건가요? 네. 이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소득 순서를 쭉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을 했을 때 이 70번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7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30%. 30%는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위 30%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 기준을 어떻게 그 측정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이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찾겠다, 나누겠다.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동료들 그리고 제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넌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긴급하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긴급하면 빨리 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런데 불필요하게 70%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긴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긴급해서 빨리 정부가 전 국민의 어떤 그 생계를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느냐. 왜 이런 기준이 맞느냐. 그리고 이 기준에 그 오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이 불필요한 어떤 논란의 불씨가 좀 당겨진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금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 국민에게 우선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그 상위 30%를 어떤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70%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그 논쟁, 불필요한 논쟁으로 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런데 그런 기준도,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종부세 대상자는 좀 제외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 한국 발표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것처럼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보세요. 재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줬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 못 받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경제정책이란 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반드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보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사실 정교하게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보세요. 줄게. 한 번 나왔어요, 대책. 네. 100만 원씩 줘. 한 번 나와. 70%. 70% 기준 어떻게 할 건데? 건강보험료 가지고 하고 자산가는 제외하고 대충 나왔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죠. 그러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정말 뭘 기준으로 누구 받고 누구 못 주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냐는 거죠. 차라리 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짜서 딱 발표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더군다나 지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5월 달에 주는 거예요. 네. 5월 달에 주는 거를 왜 지금부터 논란거리를 만드냐는 그 비판은 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사람들이 다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교한 대책, 정말 정부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군요.